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또 아주 중요할 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찍어주시죠. 이종원 아포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계속 중간중간 진행되는 부동산 상황을 좀 정밀하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문제는 뭐 대충 대략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환율 영향, 뭐 국가 부채 문제 영향, 국제 정세 영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뜻대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통계상으로만 보면 일부 하락하는 증세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 구체적으로 체감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을 지난주에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15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 발언,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년 정부에서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총량을 6억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거기다 11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 초과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줄여갔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볼 때 15억 미만 주택까지 가계대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궁지로 몰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어떤 지금 의도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말로 상당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과 관련돼서 큰 흐름을 갖다가 짚어서 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룰 오브 덤식 정책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 정책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서 대출을 갖다가 6억 한도로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 대출을 더 줄일 정책이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의 거래가 몰리면서 추석 전후로 가격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야 그러면 이제 차등적으로 더 대출을 줄이자 하면서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4억 그리고 2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2억 이렇게 지금 대출을 또 한 차례 줄였는데 문제는 거기 플러스 알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버리면서 거래량을 줄이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또다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출로 막자 했다가 오히려 대출이 더 막힐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다음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 거래가 줄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매물이 급감이 나왔습니다. 갭 투자 이 부분을 갖다 전면 금지시켜버리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어서 폭등이 나오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택한 수단이 바로 트위터 X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X를 통해서 이번에는 다주택 매물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또한 임대 사업자들을 겁박하면서 여기다가 더 그래도 매물이 안 나오니까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까지 지금 경고를 걸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부작용이 발생된 겁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보유 물건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한국은행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거시경제 환경이 지금 정말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방금 앞서 이야기들 쭉 매물이 이제 나오는 그 추세, 급감하는 추세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볼 때 10년 이상의
보유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오히려 거시경제 방금 환경을 해친다는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사실 10년 그 주택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격을 떠올리시면 오히려 이해가 편하세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 20억 하던 주택이 1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10년 전이면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16년이죠. 예. 2016년의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금 20억 하던 주택이 그 당시엔 7, 8억. 그리고 지금의 15억 하는 주택이 그 당시엔 5, 6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주택을 매수할 때 그다지 대출 의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질 않았고요. 그리고 5, 6억짜리 대출을 갖다 풀로 받는다 한들 그 주택이 뭐 3억 대출, 4억 많아야 4억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 주택이 지금 가격이 15억이 넘는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분들은 대출을 풀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10년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택이 15억 하는 주택들이 20년 전에는 3억 미만이었죠. 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기존에 거래가 되면서 과거에는 거래가 되면은 기존의 물건에 대해서 기존의 물건 매도하려는 분들도 대출을 끼어 있다 보니까 대출 상환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신규로 주택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대출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었죠. 즉각적으로 통화량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0년 이상 장기 매물들만 거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에 매도한 물량들은 순전히 다 현찰로 돈이 들어오고 대출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신규로 대출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대출은 오히려 현격하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야, 이거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한국은행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압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시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문제도 좀 지었는데 아까 이 문제를 금리와 연결시켜서 한번 좀 이야기할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중 유동성 문제, 돈을 많이 이제 풀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냥 금융 원리 또 경제 원리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환율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환율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이제 증권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금리 문제, 금리를 조금 약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환율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 요구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지금 금리 격차와 관련돼서 지난 4년 전이죠. 2022년도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4차를 밟았던 그러면서 국제 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를 받을 동안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현재 지금 환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간 것이다 하는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금본위제, 금태환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끝난 닉슨 이후에 종식된 이후로는요. 이제 통화는 신용화폐의 시대입니다. 이 통화라는 것이 신용화폐다. 이 기반은 바로 신뢰에서 기반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환율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신뢰라는 부분이 확고하게 작용된다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시 경제 환경 금융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너희 지금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야?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야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신뢰를 확보한다면은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화량이 크게 통화량이 급속도로 팽창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정책적인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때는 신뢰가 붕괴되는 것이죠. 이 신뢰가 붕괴될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IMF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너희 통화량 너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 정부 예산 너무 많이 올렸는데? 그럼 이거 통화량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의 상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폭등한 건데 무슨 소리냐가 아니고요. 환율 불안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대처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불안은 단순하게 미 이란 전쟁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현 정부에서 환율 문제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제 또한 다시 환율을 폭등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차후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어쩌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환율 폭등의 상황, 정부가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환율 폭등이 지금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대표님이 그간에 이제 진단을 해올 때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부동산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 상승 패턴이 기존에 3, 4년 전 지금까지 이어져 놓은 패턴과 최근 1, 2개월의 상승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죄악시 징벌적 과세를 진행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강남이라든지 근데 강남이 집값이 너무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2023년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강남이 너무 비싸니까 똘똘한 한 채 하면서 마용성으로 빠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마용성마저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 핵심 지역으로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등은요. 이제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똘똘한 한 채가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서울 외곽 지역 똘똘하지 않았던 주택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똘똘하지 않은 주택들 이게 부동산 시장 정책을 현 정부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별로 안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들이 진행해왔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진행해왔던 역할 혹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진행해왔던 역할. 남들은 굳이 사고는 싶진 않아. 하지만 필요하니까 써야 돼. 그러니까 빌려 쓰는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해왔던 것인데 지금 급등하는 지역들은 왜 급등이 나오느냐? 바로 별로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스탠스는 과거에는 여기 더 급등이 나올 것 같아.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기 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 돼라는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면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할 주택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성과는 많이 확연하게 달라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을 안 사?
그렇다고 해서 뭐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 외곽 지역이 임대 가능 물건이 급감하면서 폭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지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정부의 지금 발언이나 대책 문제도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윤덕 장관이 지난주에 보유세 인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주택자라든가 비거주 1주택자들을 겨냥해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특히나 이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경고, 뭐 겁박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장에서도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사업자가 있고 또한 다주택자가 있고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가 있어야 해당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시장을 갖다 더 격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라는 것은 하달식 업무가 있는 반면 상향식 업무가 있죠. 하달식 업무 같은 경우는 뭐 탑다운 시스템이라고 하고 상향식 업무,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 보고를 올리면서 진행되는 업무를 갖다가 버텀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은 너무나도 지금 현 정부의 권력을 만들어준 이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 지지층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 잡혀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현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방향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위에서 밑으로 찍어내리는 업무가 내려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환경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업무 지시들이 내려오고 있고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강력한 하달식 업무 시스템은 해당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달식으로 업무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부동산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하달식 업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더 심각한 구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예. 좀 각각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 강남시장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통계가 나오기로 하고 언론에도 지금 그렇게 나오기는 있습니다. 예. 조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남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 부분도 시장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해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요,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 가장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오가는 지역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치동에 플러스 알파 개포와 도곡동까지 그렇게 역삼동까지 넓게 보면 그렇게 4개 지역이 강남에 어쩌면은 가장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지고 좀 임대 수요도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대치학군 때문입니다. 근데 해당 지역은 좀 약간 계절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로는 시장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당 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사를 하려는 수요들은 보통은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계약이 다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 후에 이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가고 나면은 강남 지역은요, 이들 지역은 대치동, 이들 지역은 바로 매매도 그리고 임대 수요도 갑자기 쑥 꺼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항상 강남 지역, 역삼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이들 지역은요 항상 연초가 가장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약간 시장이 다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뜨거워지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돼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다시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올해 시장에서는 특히 여기에 2월 달에 입주 물량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입주 물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잠실에 잠레아라고 해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그리고 잠실 르엘의 입주가 여기가 생각보다 30평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강남의 수요를 또 빨아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금 현재 강남 송파, 서초 약간 약세장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한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입주가 끝나는 시점, 입주자 지정기일이 끝나는 시점만 돼도 강남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좀 더 안 좋은 요인이 있어요. 바로 음마 아파트가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마 아파트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월세와 전세, 그러니까 즉 집이 없어도 내가 그 지역에 30-40억이 없어도 아이를 대치학군에서 개천에서 용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인데 관리 처분 인가가 발생되고 여기가 이제 철거 단계를 밟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지금 안 그래도 다주택자들을 줄여가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줄여간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음마 아파트까지 사라진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30-40억 있는 재력가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이 더 굳건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앞서 이제 초고가 지금 비규제 대상자로 삼겠다. 징벌적 과세를 대상 삼겠다. 비거주 1거주 주택 징벌적 과세를 삼겠다. 이 김인덕 장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 문제 하나만 좀 더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방에 이제 부모가 사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비거주 1거주자를 일종의 좀 이재명식으로 하면 마귀로 몰아서 투기꾼으로 모아서 또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문제점을. 이게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나시면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더 무섭게 요동을 치는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다주택자만 상당히 커다랗게 공격을 했어요. 네. 비거주 1주택자까지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았던 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조세의 정가 및 귀착,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늘어난 조세가 바로 세입자나 아니면은 그 다음 매수 대기자에게 그 가격이 늘어난 조세가 정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자에게 전액 전가되지 못하고 그 다음 차기 매수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주택자들은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만 팔게 되면은 조세의 정가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도한 틈을 갖다가 파고든 것이 바로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었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임대 물량이 그 정도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해줬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월세가 미친 듯이 폭등이 나왔고 전세가 폭등도 나왔었습니다만 그게 그나마 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1주택 비거주 1주택자까지 건드리게 된다면요. 그거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도 규제가 돼, 임대사업자도 규제가 돼, 거기다가 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가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뉴욕식 보유세를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뉴욕식 보유세 1년에 2%에서 3%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확실히 한번 결정하고 가자고요. 그냥 우리나라 보유세 전부 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3% 보유세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뉴욕의 월세가 맨하탄의 월세가 왜 그렇게 비싼지
전 국민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종식이 되어야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이러한 시대가 종식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급도 늘어나면서 이러한 세상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조세의 전가 및 귀착, 특히 조세의 전가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전가라고 어디로 귀착되는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늘 이 문제 얘기할 때 특정세 세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초호화를 빌라를 가지고 있다, 초고가 빌라를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 일거주 이 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때리면 보유세를 몇 퍼센트 더 올렸다 이렇게 때리면 그게 온전히 그 대상자들에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이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입자에게 넘겨지거나 매수 대기자한테 넘겨진대. 그게 조세의 전가가 되고 결국은 세입자와 매수 대기자한테 그게 넘어간다. 귀착된다. 이 중요한 이 사회적 원리, 가격 상한제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 그게 전가되고 귀착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제 요인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좀 드릴게요. 이게 부동산원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한국 부동산원 그리고 KB 통계 문제가 또 이제 저희가 돼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지난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니까 KB에서는 상승폭이 0.02%가 더 올라가서 서울의 상승폭이 0.34다 이렇게 지금 KB 통계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상황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상승폭이 오히려 0.01로 줄었다. 그래서 0.08이다. 상당히 다른 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KB 통계하고 한국 부동산 통계가 실제적으로 또 다른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살짝 한국 부동산의 통계가 이상하다라는 수준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더 노골화가 된 것입니다. KB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을 올렸고요. 한국 부동산에서는 상승폭을 낮췄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는 송파구를 무려 마이너스 0.17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구도 0.13으로 하락폭을 높였는데요. 0.17 상승 하락이면요. 이건 시장에서 체감이 돼요. 아, 정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체감이 되는 수준이 0.15 이상입니다. 0.15 하락이 나타났다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체감이 되는 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 부동산원 통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부동산원에서 그런데 0.17을 하락을 시켰다. 근데 송파구 상황이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송파구에서 잠실에서 좀 약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전혀 하락이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송파의 시장입니다. 잠실 외적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급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유래선 지금 5억씩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갖다 잠실을 0.17로 하락시켰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부동산에서 지금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대통령이 트위터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좀 오히려 송파구나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외곽에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조차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KB와 한국 부동산원 지금 주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 오늘 한번 지역별로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지금 송파 지역입니다. 송파 지역 말씀드렸다시피 KB에서는 상승을 0.07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에서는 마이너스 0.17. 이 정도면은 너무 괴리가 크게 발생되는 거고요. 무언가
지금 한쪽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런 괴뢰는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파에서 분명하게 약세장은 맞아요. 지금 뭐 급등장은 아닙니다. 송파 그런데 이게 좀 지역별로 커요. 송파에서도 잠실권역과 비잠실권역 간에는 오히려 비잠실권역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장세라 이 부분을 하락 0.17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를 갖다가 억지로 좀 낮게 잡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강동 지역도 지금 KB에서는 오히려 0.23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 지역에서는 최대 이슈가 명일동 권역의 재건축이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들 지역이 그 주변 지역까지 시장을 갖다가 달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동구에 대해서 KB에서는 0.23 상승, 한국부동산에서는 오히려 0.01 하락을 잡았다. 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강동에서도 고덕 지역에서는 좀 약간은 시장이 무거워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분명 시장 흐름과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게 되면요. 용산. 용산 지역은요. 지금 KB에서 상승 0.33면은 폭등 수준입니다. 0.34 정도면은 폭등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급등. 물론 그 이후로 올라가게 되면 0.4 이상 상승도 나오지만 지금 0.34 상승을 시키고 있는 지역을 한국부동산에서는 하락을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0.03이요. 그런데 마침 재밌는 기사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지금 이 해당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한강 기류 급변했다. 급하다던 사람들 이젠 전화도 안 받는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지금 현재 해당 기자님께서 직접 현장을 갖다가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다 급매물 쏟아진다 가격 하란다 하지만 용산구가 지난주 이후 급매를 내놓겠다는 집주인의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급매도 나와 있어봤자 금방금방 계약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특히 무주택자들이 요즘 주택을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이 무주택자분들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실제로 거래 가능한 시점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시가 뜬 부분은 2월 말경이에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약간 기다려본 겁니다. 그러면서 3월 초가 되면서 다시 이제 거래가 가능해 다주택자 갭 투자 가능한 부분 이러한 물량들에서 오히려 대기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오히려 그런 매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매물이 나오는 족족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용산구는 오히려 상승폭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금 실제 용산구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용산구의 서부이촌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현대 한강 아파트인데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한강 아파트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지금 매주 이게 업데이트됩니다. 하한가와 상한가 시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부동산에서 해당 단지에 대해서 하한가와 상한가를 측정하는데 지금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 면적으로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상한가가 2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요. 가장 낮은 순으로 해당 아파트 면적대 가격대를 뽑아봤더니 가장 저렴한 매물이 25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무려 1억 5천이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 지금 가격 제대로 책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시키면서 억지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통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다음은 성동입니다. 성동구 역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성동구 한국부동산에서는 상승폭을 거의 보합에 가까운 상승 0.06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KB에서는 0.34 급등을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성동구를 한번 살펴봤더니 성동구 역시도 마침 해당 기자님이 현장을 가보셨나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성동구 상황도 해당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행당역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물량은 4건뿐이라며 급매물이 나오지도 않지만 한두 개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기 인원만 한 1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성동구 지역에서도요.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급매가 쏟아진다? 다주택자들 급매가 쏟아질 거야? 이런 부분과 현실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아파트들을 직접 한번 실거래가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행당 대림, 해당 아파트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집을 매수할 때 꼭 여기 정도는 한 번 정도 보시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면 좀 구축인데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크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알려진 아파트인데요. 해당 아파트 지금 똑같이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책정한 상한가는 17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해당 매물 가장 저렴한 매물 같은 면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요 17억 7천만 원 한국부동산에서 책정한 상한가보다 7천만 원이 높은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의 시장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지금 성동구 역시도 한국부동산에서 제대로 가격을 지금 지표를 책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매물이 시장에서 한국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상한가 하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최저가 매물이 시작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한국부동산의 통계 지표와 시장의 현실 간에는 괴리가 크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동구를 압박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성동구의 주택가격이 바로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동구와 성북구는 성북구와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가장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가 좀 잠잠해지면 성북구, 동대문구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지금은 또 동작구를 갖다가 또다시 보합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 그런데 동작구도 상황은 비슷해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동작구를 누르는 이유는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최근에 관악구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관악구로도 지금 0.54 상승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관악만이 아니라 구로. 동작을 누르면은 관악구로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현재 통계 주도 하락이라고 할까요? 통계를 눌러서 억지로 시장의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듯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지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고 상승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 가능 주택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 가능 주택이 급감해 나가면서 사고 싶지 않은 주택을 억지로 밀려나면서 사는 이러한 형국에서 발생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현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라. 위에서 당신의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국토교통부 장관님 혹은 대통령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럴 리스크? 이게 줄어들지 않는 한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뒷부분에 특히나 이제 KB 부동산 통계하고 한국 부동산 통계 자료하고 달라지면서 세부적으로 주요 지역의 지금 아파트 가격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저희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구체적 동향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종원 대표가 좀 자세히 자료와 함께 그걸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예, 3부 이종원 아포요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